조만한 컨설팅 회사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강연 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한 지금까지 뭐 많이는 안 내고 한 2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에 자녀가 하나는 다 있죠. 뭐 요즘 안 낳는다고 하는데 하나는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본이고 둘을 낳으면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래요. 저는 이제 아직 하나입니다. 아직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셋을 낳으면 가쁩니다. 요즘에 셋 낳아서 이 자식을 키우는 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이 하나, 둘, 셋인 거에 따라서 이 남편이 무임승차자가 됩니다. 하나였을 때는 좀 이렇게 알콩달콩한데 하나까지는 한 3명으로 늘어나면 이제 쿠사리가 막 시작되죠. 보통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TV를 보다가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같이 TV를 보다가 남편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채널을 탁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였을 때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이럽니다. 아주 이때까지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제 둘일 때는 좀 많이 힘들죠. 애들 또 아들 둘이면 정신없습니다. 전쟁터입니다. 근데 채널을 탁 돌리는 겁니다. 그때 쭉 인내심이 있죠. 그래서 아니 당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채널에 집착을 해? 딱 이럽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셋인 집은 좀 확 바뀝니다. 셋은 채널을 딱 돌리면은 채널 원위치 하나, 둘, 셋.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가 좀 멋있는 배우가 나오면은 부인들이 하나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 쟤네들 겉만 번지르하지 뭐 있겠어? 딱 이럽니다. 근데 이제 둘이면은 싹 바뀌어요. 아유, 나도 저런 놈이랑 연애나 해봤으면 좋겠다. 딱 이럽니다. 셋이면은 좀 확 바뀌죠. 얼굴 치운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해서 남편이 의외로 무임승차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 첫 직장은 그 음료수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 드셔보셨을 그런 음료수예요. 파란색 깡통에 들어있는 그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온 음료를 그 해외에다 판매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뭐 요건 또 돌려 말하기 그러네요. 바카스를 또 좀 팔았습니다. 해외에다가. 예. 그렇게 팔고 이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별명이 슈퍼맨이었어요. 왜 슈퍼맨이었냐면 제가 일을 잘해서 슈퍼맨이 아니고 일이 많아서 슈퍼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일이 많았냐? 그 저희 바로 위에 계신 고참 분이 이 부하 직원이 오기를 한 10년을 기다렸대요. 근데 이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해방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놓은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일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견디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죠. 뭐 제 꿈을 펼쳐보겠다 어쩌다 이러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IMF 때 힘들 때 제가 나와가지고 조만한 이제 캠핑 회사를 차렸어요. 캠핑 도구를 파는 회사.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월급이 한 75만 원, 80만 원 정도 받았을 텐데 나가서 처음에 사업하니까 통장에 이거저거 빼고 나니까 한 달에 한 35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세상 별거 아니구나. 야, 돈은 다 내 거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건방이 들었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다고 고생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벤처 회사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무릎 꿇고 하는 운동기구 있죠? 예, 뱃살 뺀다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저한테 속아서 다 하나 사셨을 겁니다. 예. 그것도 제가 이제 회사 좀 위기 상황이고 했을 때 어려운 회사 좀 살려보겠다고 미국 출장 가가지고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름의 소박을 터뜨렸죠. 예. 소박을 터뜨려가지고 그걸로 좀 이렇게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국에 이제 우여곡절끝에 회사를 나오고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제가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저는 대리로 입사를 해서 2년 만에 이제 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통화가 안 되는 기계를 파는 회사였어요. 그때 당시 한국 지형에 강하다 하면서 핸드폰이 잘 터지는 게 난리였는데 저희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기계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죠. 네. 근데 숨은 시장은 있었어요. 어디냐? 독서실, 도서관, 극장 이런 데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통신부하고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 알자지라지라고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그 직접 담당자하고 컨택을 해서 그 제품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허가를 받고 해서 또 그걸 굉장히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만 일을 해는 것 같았어요. 대충 노는 사람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 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많이 해보고 뭐 제가 직접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무임승차자 좀 사설이 길었죠. 예, 그래서 많이 얘기를 좀 해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돋구기 위해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쓴 책이 이제 CEO의 거짓말이에요. 그 지금과는 굉장히 상반되죠. 예, 근데 사실 그 책은 CEO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CEO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냈을 때 이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아픈 데를 긁어줬냐.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근데 반응만 폭발적이었다는 거. 예, 책은 안 나갔어요. 예, 책은 별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심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상대로는 책 안 쓴다.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CEO 분들도 역시 반응은 굉장했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폭발시키려고. 예, 굉장한 지금 반응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행복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혁신은 결과와 이런 성과 위주로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과정을 즐기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가 행복 이노베이션 책을 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기업의 운영 원리와 경영자의 고충, 그리고 무임승차자의 의미와 유형, 그다음에 VIP 직원이 되는 방법과 무임승차자의 방지 방법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다룰 수는 없고요. 주로 요 가운데 부분을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론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직장인들은 CEO 되게 열풍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상황이 어렵든 뭐 했든 지금 3명 중 1명은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 CEO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CEO는 1명만 되죠. 네,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은 앞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용 불안이 한 28%, 자아 실현이 23%,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노후 준비 적성 문제.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저는 처음에 그 캠핑 도구 판다는 거 한번 속된 말로 말아먹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고용 불안 때문에 사업을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 더자를 넣으면 됩니다. 더 고용 불안. 예. 더 고용 불안이 되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요거는 덜 자를 넣으면 됩니다. 잘못하면 덜 자아 실현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덜이 들어가죠. 덜 노후 준비. 그 다음에 더 적성 문제가 나옵니다. 더 적성이 안 맞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내가 이거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고 CEO가 되고 싶은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경력을 쌓고 있다. 자, 이제 바닥에 깔려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템과 정보를 수집 중이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10년째 아이템을 수집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한 2년에 한 번씩 만나면 이럽니다. 아직은 경기가 안 좋아. 때가 아니야. 또 한 좀 이따 만나면 아직 아이템이 없어서 뭐 이럽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이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본금을 준비한다는 분이 13%.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을 원하기 때문에 자격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모든 즉 뭘 하고 있느냐의 핵심은 경영자에 대한 간접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걸 모른다면은 사업을 하다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은 훈련처럼, 훈련은 전쟁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직장 생활에 몸담고 있을 때 그때 그게 훈련인 거죠. 그때 CEO에 대한 어떤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냥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경험하는 거는 사실 굉장한
그 위험 부담이 있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간접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의 이제 구성 요소를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은 일단 돈이 있어야겠죠. 예,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팔 건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과 또 판매 행위가 있어야겠죠.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이 뭐 서로를 믿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없고 또 고객이 제품을 못 믿는다. 그러면 구매를 안 하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의 운영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팔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남겨야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재투자를 합니다. 그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생산 개발을 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에는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제 컴퓨터가 뭘 해준다고 해도 결국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것 뿐이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인적 자원에 무임승차자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보통 인적 자원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업은 이제 잠재력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우선 아무리 이력서를 멋지게 꾸며도 면접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가 이걸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와서 경험을 하고 또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지식과 자산이 쌓이고 열정, 몰입, 성과를 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무임승차자가 어떻게 막말로 이제 좀 좀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출발했던 인재가 무임승차자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못 내고 또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큰 손해라는 겁니다. 면접에서 이 잠재력을 제가 얘기를 하니까 면접에 대한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요즘에 그 면접 실태가 정말 이게 웃기는 게 많더군요.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들어와서 음료수를 쫙 돌린답니다. 면접 보러 온 친구가. 그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양복 바지에 그 흰 양말에 스포츠 샌들을 신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네. 상상을 해보세요. 양복 바지에 흰 양말에 스포츠 샌들. 예, 이거를 훌떡 깨는 거죠. 한마디로. 예, 훌떡 깨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랬답니다. 저는 목표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저는 추진력과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뭘 했죠, 최근에? 그랬더니 저는 결심한 건 꼭 삽니다. 그랬답니다. 예. 자기가 뭐 사는 거가 이제 진취적이다. 뭐 이것도 실제 사례라고 하고요. 뭐 별게 다 있더군요. 뭐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에 스키장 가고 다음 주엔 친구 별장 가서 놀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중순부터나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금을 하트 모양으로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트 모양의 구멍이 뚫린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오는 면접을 보러 오는 그런 또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참 독특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적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적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원리는 적는 겁니다. 다 아시죠? 적는 사람만이 산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적자생존. 예. 예.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면접 얘기를 잠시 뒤로 하고 그 면접 얘기하니까 또 하나 더 하고 싶네요. 예. 손오공하고 사후정이 있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사후정이 좀 왜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떨린 거예요. 둘이 면접 보러 갔는데 손오공이 좀 똑똑하니까 손오공이 딱 들어갔을 때 그랬습니다. 야, 너 들어가서 뭐 물어보는지 다 나한테 알려줘. 알았어. 들어갔습니다. 손오공이 딱 앉았어요. 근데 면접관이 딱 그럽니다. 자네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군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정환하고 이천수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나? 이런 겁니다. 대답없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후정이 야 뭐라 그러냐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축구 선수 물어보고 뭐 야 그냥 그 안정환이라고 하면 돼. 그냥 그리고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지만 믿는다고 해. 네, 이랬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똑같은 질문하면 좋은데 이 면접관이 다른 질문한 거예요. 자네 어머님 이름은 뭔가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정환입니다. 이런 겁니다. 안정환하고 이천수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네 미쳤나? 그러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습니다. 믿습니다. 이랬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리더와 구성원은 조금 좀 다르죠. 예,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의무가 좀 다릅니다. 예, 구성원이 하는 일들은 서로 이제 협력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비슷한 일들을 많이 도와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일은 이제 확연히 다릅니다. 리더는 주로 이제 상위의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장기 계획, 재정, 주주의 이익, 인재 양성, 뭐 위기 대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구성원들은 보통 하위의 의사결정을 하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상위 의사결정은 이제 CEO가 하니까 과업, 실무를 합니다. 실무진이죠. 예, 실제 일들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고요. 성과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또 해야 되죠. 도태되기 때문에 오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일만 대충 그냥 이렇게 벽 닦고 하는 그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둘은 분명히 신뢰와 어떤 상생, 협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그 기본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가 없어진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둘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뒤틀리고 이제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그룹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보면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들 자기의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 4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리더의 고충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해놨는데 급여가 1년 이상 안 나와도 견딜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분은 이걸 질문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일시불로 받으면 견딘답니다. 네. 이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집, 재산, 승용차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동으로 그냥 괜찮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3개 다 없대요. 잃을 것도 없답니다. 이런 분은 아닌 거죠. 예. 이런 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잃었을 때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고 회사 일로 잠 못 이루거나 자다가 깬 적이 있다. 손을 드셨습니다. 저기 지금 두루미 씨, 예. 요즘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온 두루미 씨가 와 계십니다. 예.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 일이 밀렸군요. 어쨌든 굉장한 분입니다. 예, 굉장한. 일로 예, 자다가 깬 적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생존과 미래 때문에 울거나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거는 제가 이 4가지를 써놨는데요. 이 4가지는 뭔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한다거나 대단히 겁을 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하고 있는 CEO라면 다 이거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다 이런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이 CD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 CD를 녹음하는 거, 이 CD를 듣고 계신 이 기업체 교육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좀 띄워주고 계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생존과 미래 때문에 울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경영자들이 갖는 고충입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예,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 회사가 망하면 직원은 잠시 생활이 힘듭니다. 예. 저도 망한 회사에 다녀봤거든요. 급여도 한 6개월 못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잠시 힘들죠. 어쨌든 다른 회사 가면 됩니다. 면접 보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근데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경영자는 그냥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 그냥 올인했기 때문에 다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뭐 TV에서 가끔 나오죠. 외화도피, 뭐 호화생활. 이거는 참 이거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거는 뭐 도둑질 해도 크게 해야 돼 이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극소수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회사가 망하면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배가 침몰하면은 구명조끼 입고 다 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선장은 좀 그게 어렵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경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생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 나도 살아야 되지만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예.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보면은
약속한 날에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경영자는 안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좀 어려우면 내 건 일단 빼고 받는 겁니다. 일부 악덕 뭐 하시는 분들은 받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극소수고요. 근로자는 일선을 놓거나 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사실. 구제 신청을 하죠. 근데 경영자는 일선을 놓을 수도 없고 또 자산이나 사재를 처분해서라도 임금 지불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제 친구도 사실은 크게 공장을 했다가 그 집까지 다 팔아서 임금을 지불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생활에 대한 책임, 나뿐 아니라 구성원의 생활도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리더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죠.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일부 잘못된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람을 피려면 조건이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죠. 야, 쪼달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쪼달리면 바람 못 핍니다. 예, 그래서 외로움이 있는데 이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경영자는. 겉으로 보기에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죠. 싸움을 해야 되고 또 고충을 털어놓을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 이렇게 한테 아무리 깊은 얘기를 해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그 마땅치가 않은 거죠. 어디다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제 항상 활력 있는 모습. 대표이사가 푹 쳐져 있는데 직원들은 막 신난다. 이러면 그런 회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또 있다라는 거고, 또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이게 상당히 크죠. 일이 많은 그런 스트레스도 있지만 경영자의 이 스트레스가 좀 큽니다. 여기도 뭐 사진에서 보시면 좀 뭐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긴장을 해야 되고 또 잘 될 때도 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러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늘 생존하고요. 또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또 긴장을 하죠.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자다가 주로 회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깨고 일어나서 뭐 술도 한잔 하고 자고 그러면 또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술을 마시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또 잘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굉장히 또 몸이 힘들고 그래서 모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CEO와 임직원 대상으로 보면 이 70%가 아주 이런 끔찍한 생각,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실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신과 전문의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현재 CEO의 1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한 거죠. 여기도 혹시 우울증 앓고 계신 분 계세요? 우울증 앓고 있으면 무조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답니다. 근데 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리더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다. 물론 구성원들도 많이 우울하고 힘들고 하지만 또 리더들도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악역을 전담해야 된다. 리더들은 또 이거 하고 싶지 않죠. 구조조정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사실 그게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팔다리를 뭐 살리기 위해서 몸통 자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팔다리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에 더 많이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는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가장 큰 의무 생존이거든요. 생존과 생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 이제 그러한 이제 의무, 악역에 대한 것들도 큰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리더들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고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임승차자가 과연 뭔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 넘어가야겠습니다. 무임승차자가 이제 영어로 프리라이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임승차자이기 때문에 반성해라 이런 자리는 아니죠. 나는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또 앞으로 내가 리더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리인데요. 이 무임승차자의 정의를 보면은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알박기 같은 거,
뭐 재밌게 좀 하나 삽입을 해놨는데 알박기가 이제 자기 집값 올리려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무임승차입니다. 예. 무임승차 하는 겁니다. 그 브레이크 잡으면 어디로 들어갈지 좀 걱정인데 예.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타인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회사 가기 싫다. 근데 개인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회사 가기 싫다라고 한다 보면 그 사람은 무임승차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죠. 뭐 나는 아무리 못되고 인간성 안 좋아도 영업 실적만 좋으면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도 많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타인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이걸 또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신 분에게 제가 최고급 원두 커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원두 커피. 제가 이탈리아 커피 회사의 그 한국 일을 좀 도와주고 있어서 커피를 좀 이렇게 1톤이 지금 저희 집에 쌓여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뭐 남는 거니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정가가 한 12,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손등 말씀하십시오. 쩍벌남. 쩍벌남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무임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무임으로. 이게 이제 쩍벌남이라고 하죠. 이 쩍벌남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리가 좁아가지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쩍벌여도 있더군요. 쩍벌여도 있고,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1위의 여자는 뭐라 그러죠? 똑깡녀라고 그러네. 신발, 샌들 똑같거리는 거 다닌다고.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밥맛 1위는 이제 똑깡녀인가 그거가 여자는 쩍벌남을 가장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무임승차자를 조직에서 제거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 쟤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어. 이런 것처럼 이 재주 부리는 고음 현상이 발생합니다. 재주를 곰이 부리면은 돈을 누가 가져가죠? 서커스 단장이 가져가죠. 그러면은 기분 나쁜 겁니다. 곰이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봐야 제가 가지고 하는데 나 안 한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인간성이 어떻고 밉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심윤섭 강사라는 사람이 혼자 떠든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이미 300년 전에도 독일의 전형이었던 이 프로이센 군대에서도 무임승차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300년 전인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분류가 있다는 건 참 굉장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이센 군대가 한때 이제 무적 군대였죠. 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참모가 되는 후보, 장군이 되는 후보를 뽑을 때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으뜸 요직에 앉힐 자질을 가진 인재는 능력은 크고 의욕이 작은 사람. 의욕이 작은 건 얼마든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키워줄 수 있다 이거죠. 능력이 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직은 능력과 의욕이 모두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자신감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요직은 능력과 의욕이 모두 작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조직 내에서 양성을 하면 된다. 키워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사람. 300년 전에도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능력은 작고 의욕만 큰 사람.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능력은 작고 의욕만 큰 사람들이 무임승차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일을 안 하고 정치를 하죠. 회사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부적절한 작전이나 계획을 추진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래서 이제 프로이센 군대도 이렇게 무임승차자에 대한 정의를 300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실 내용인데요.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닉 리슨이라는 친구가
영국의 233년 된 그런 베어링스 은행, 여기에 이제 그 마가렛 대처도 자기의 자산 관리를 여기다 맡기고 있죠. 예,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고속 승진을 해서 예, 결국에는 회사에 모든 걸 숨기고 비밀 거래를 합니다.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조 7천억이라는 손실을 입히죠, 회사에. 1조 7천억. 아무리 뭐 큰 은행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손실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이게 1달러에 ING에 매각이 됩니다. 회사 망했죠. 233년 된 회사. 이 닉 리슨이라는 사람, 즉 개인의 탐욕과 고집으로 전 직원이 거리에 내앉게 됐죠. 233년의 전통 있는 은행이 사라진 겁니다. 이 친구 하나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아이러니하게 나와서 또 책을 냈어요. 예, 그래서 저자들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이러면. 예. 로그 트레이더라는 아주 그 악덕 거래자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냈고, 최근에는 요 배우가 누구죠? 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이완 맥그리고입니다. 예, 어떤 분은 수축 맥그리고라고 하는데, 예, 이완, 네, 수축, 예. 제가 뭐 커피를 하나 드릴까요? 예. 예, 커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을 한 그런 그 갬블이라는 영화도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정말 참 그런 거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도 웃긴 나라예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한 사람의 그 무임승차자가 233년 전통의 은행을 날렸다. 이건 정말 무임승차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지하철에 이 무임승차자가 부정적발로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왜 공익요원들이 지켜서 있잖아요. 밑으로 기어가는 사람들 잡잖아요. 그 뛰어넘는 사람들. 2만 1,000명이 잡힌답니다. 서울에서만. 네, 서울에서만 2만 1,000명이. 여기 혹시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표를 내고 들어갔는데 제가 반대로 간 거예요. 그걸 타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 이걸 넘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밑으로 슬쩍 기어가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2만 1,000명이 이제 부정승차로 적발이 됐었고,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제도적인 무임승차죠. 어떻게 보면 제도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정책과 제도로 인한 거죠. 근데 3,080억이 무료로 탄답니다. 그 금액을 환산하면 대단한 거죠.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 1,700억 적자 났는데 3,080억을 무료로 태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메꿔도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이제 무임승차자 이게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무임승차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눴는데 이게 유형이 좀 있어요. 무임승차자가 어떤 유형인지 이걸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기주의형이 있죠. 가장 이제 흔한 겁니다. 이기주의형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 저는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압니다. 예. 밀어내기, 골라먹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상품이 이제 딱 정책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만 밉니다. 근데 인센티브가 많으면 일단 그거를 형님 동생 하는 영업을 해놓으면은 형님 일단 갖고 있어 하면서 일단 그 집 창고에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끊기죠. 그럼 그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천히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생겨서 수금이 늦어집니다 하고 위에다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일단 자기는 목돈 마련하고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큰 코 다쳐가지고 영업사원들이 집 날리고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밀어내게 하다가. 그 밀어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메랑이다, 부메랑. 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나중에 형님 동생 하던 그 가게 사장이 야, 나 더 이상 못 갖고 있겠어. 네가 가져가 이럽니다. 그럼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 메꾸려고 또 다른 데다가 밀어내죠. 계속 그러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이기주의형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날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거 굉장히 요거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 혜택, 지원사항은 철저히 공부를 하고 자기의 의무는 대충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차에 이렇게 주차하듯이 이렇게 이기주의형이 무임승차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부족한 그런 무개념의 자기관리가 안 되는 유형이 또 무임승차자입니다. 그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부족하다. 즉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 근무 중에 수시로 사적인 전화나 문자나 쇼핑을 한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이것도 사실은 조금 습관이 그래서 그런데 고쳐야 되는 거고요. 전화가 오면 나가면 됩니다. 예, 개인적인 전화는 나가서 받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일을 하다 보면 오죠.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여직원, 예전에 제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실시간 채팅. 문자로 채팅을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엄지손이 안 보이더군요. 예, 저는 그냥 이게 독수리 타법으로 겨우겨우 하는데 그렇게 문자를 하는 겁니다. 눈치를 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쇼핑까지 하고 전화까지 해요. 고객 상담실에. 방금 주문했는데 배송 언제 돼요? 이럽니다. 예,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사나 동료에 대해 예의가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도 또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겠죠. 예, 이런 사람들도 또 문제가 되고요. 명함 없이 거래처 방문한다. 이것도 무개념, 실수로 없을 수도 있지만 수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가 없어지게 되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잠깐 꽁트를 보니까 거북이하고 그 사자가 그 마라톤을 했대요. 마라톤을 했는데 그 사자가 자꾸 거북이를 놀리는 겁니다. 야, 너 엄마 그 등에 가방 좀 벗고 뛰어라. 힘들지도 않냐? 거추장스럽지도 않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무시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사자가 얘가 반응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했습니다. 야, 내가 보는 내가 답답하다, 야. 그 가방 좀 벗고 뛰라니까.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머리나 묶어 있냐나 이랬답니다. 제가 좀 쌍소리를 했습니다. 예. 네 머리가 더 정신없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매너나 예의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항상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술이 왼수입니다. 술. 직장생활 하다 보니 술이 왼수입니다. 과도한 흡연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메뚜기가 됩니다. 메뚜기. 담배 피러 맨날 나가면 10분마다 자리를 빕니다. 상습 지각하는 친구가 있죠. 여기 이분도 굉장한데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찾으면서. 음주 때문에 에피소드가 제가 실제 경험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가 엄청나게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단점이 술을 먹으면 다음날 많이 늦지도 않습니다. 꼭 10분, 15분을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아침에 시계 보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좀만 더 자자, 더 자자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술을 먹고 5분 늦게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참 좋은 요령은 아닌데 어차피 술을 먹고 늦을 거면은 점심시간에 오세요. 예. 점심시간에 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 자네 아침에 안 보이던데 이러면 저 왔는데 못 보셨어요? 시침을 떼면 됩니다. 예. 한두 번은 넘어가요. 예. 한두 번은 그냥 먹힙니다. 그게. 아유 사장님 뭐 과장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왔는데 그것도 모르십니까? 밥 사세요. 이러면 밥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거 몇 번 써먹다가 안 되니까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해필 사장님이랑 딱 같이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헐레벌떡 땀을 막 흘리고 있고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숨을 참아도 잘 안 되잖아요. 힘드니까. 사장님이 술 냄새가 탁 나니까 코를 딱 막으면서 어이 자네 어제 술 먹었나?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한 겁니다. 자네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시계를 딱 보니까 이제 9시 한 10분 된 겁니다. 9시 10분입니다. 이런 겁니다. 잘한다. 당장 심할서 써.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방법이 없잖아요. 심할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할서 썼습니다. 썼는데 이 친구가 그 이후로 스타가 됐어요. 그 회사에서. 왜? 심할서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심할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장님. 심할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래 네가 너무 심했다 그러면서 나도 심했다 너를 뽑아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디 그 개그맨 누가 나와서 한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딸이 짜증이 난 겁니다.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다크 초콜릿이 달지가 않더군요. 제가 먹어보니까 뭐 95% 이런 거는 엄청 쓰더군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그 다크 초콜릿을 많이들 먹는데 그 딸내미가 너무 아빠가 이제 미우니까 입을 벌리고 코를 고시니까 입에다 다크 초콜릿 하나 넣었대요. 나 이거 하나 드세요. 이러면서 그냥 신경질 나니까 딱 넣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아버지가 딱 일어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딸한테 걸어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야, 아빠 이제 술 끊을게.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아니 아빠 왜? 야, 쓸개집이 넘어온다 야. 쓸개집이 넘어오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그런 이제 그 잦은 음주. 어쨌든 이 술이 왼수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과도한 흡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무임승차자가 될 수 있는 확률,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뉴욕 지하철에서 이 발췌를 한 겁니다. 뉴욕의 지하철에 가면은 실제로 이러한 8가지 유형의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나라만 지하철에서 뭐 쪽벌남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깡통이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손톱을 깎지 말랍니다. 손톱을 깎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전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발톱 같죠? 이게 모양은? 발톱.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발톱요. 발톱나무 이렇게 뜰 수도 있을 것 같고 봉체조 하지 말아라. 봉을 잡고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 실제 있답니다. 많답니다. 이건 뭘까요? 지금쯤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딱 얘기를 하시면 커피나 책이 갑니다. 책은 제가 오늘 2권을 준비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손을 들고, 오바이트. 맞습니다. 이거 오바이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먹으면 울렁거리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게 진행을 하니까 그분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저를 째려보더군요. 저 인간 선물 안 줘? 이런 표정으로. 상당히 제가 뜨끈뜨끈했는데, 요거는 큰 짐을 갖고 타지 말아라. 상대방한테 불편을 주는 거죠. 요거가 뭘까요? 여기도 쪽벌남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쪽벌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는 아마 못 맞추실 거요. 아주 구체적으로 맞춰야 돼. 뭘 먹고 있습니다. 칠면조를 잘 먹습니다. 얘네들은. 칠면조 먹지 말라고, 터키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정말 어렵죠. 요거는 잡상인한테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잡상인들이 이렇게 요요 있죠, 요요. 요요 번쩍번쩍 하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뉴욕 지하철도 뭐 한국이랑 도찐 개찐이다. 뭐 거기서 거기다. 발톱은 안 깎는다 우리는. 여러분들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칠면조를 뜯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쯤이면 이제 드려야죠. 계속 째려보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무임승차자의 세 번째 유형. 뭐냐? 불만족 도피형입니다. 불만족 도피형.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새는 이게 파랑새입니다. 파랑새죠. 이 불만족 도피형의 대표적인 증상은 파랑새 증후군입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는 지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직급이나 급여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취업 사이트를 뒤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는 이제 11년 직장 생활을 하고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가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 데를 이렇게 자꾸 다니는 것보다는 맛있는 걸 골라 먹기 위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목적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급여와 직급을 기준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회발전연구소라는 곳에서 2007년도 조사를 보면은 75%가 일의 목적은 돈이다라고 했답니다. 아직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우간다나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아시죠? 행복 클래스 3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영국의 레스터 대학에서 조사한 2007년도, 2006년도, 5년도 3년 연속 우리나라가 클래스 3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콧구멍에 뼈다귀 끼고 춤추는 아저씨들이랑 우리가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물질주의가 팽배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웨어의 문화입니다. 웨어. 즉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고 뭐 이런 겁니다. 항상.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겁니다. 근데 사실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후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후.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살고 있고 누구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가 우리 마음의 바탕이 돼야만 행복한데요. 어디다라는 거는 항상 내 위가 있습니다. 제가 뭐 벤츠 타고 다닌다고 마이바흐라는 차 타고 아시죠? 그 차 10억이 넘죠?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건 웨어입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T코를 타고 다니더라도 만날 사람이 있고 제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다 보면 이제 파랑새 증후군, 즉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다음 나와 어울리는 조직은 따로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울리는 조직을 찾아 떠나야겠죠. 예. 그다음에 이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 근데 일이라는 거는 할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서글픈 거고요. 직장을 옮겼을 때 가장 서글픈 게 뭔지 아세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지금보다 좋게 느껴질 때.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가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못 팔리고. 참 그렇죠. 예. 즉,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그나마 행복한 겁니다. 일이 없을 때 정말 어렵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 재취업, 뭐 이렇게 적응을 실패하고 이직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재취업을 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결국에는 불만족 도피형을 낳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면 조직에서는 인적 자원이 이탈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임승차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 의존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사를 하다가 부모 의존형이 그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주로 신입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죠. 예, 많이 보입니다. 집에서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공적인 일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님이 개입을 해서 아들을 의가사 제대시킨 분이 있어요. 연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스토킹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허리가 아픈데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선 결국엔 그 친구가 그 밖에 있는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떼어가서 면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 어머니의 힘이죠. 네, 대한민국 어머니의 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모의 간섭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 2007년도 취업포탈 조사 자료를 보면은 68.7%가 부모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취업, 구직 활동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뭐 시험 준비, 입사 준비를 권유를 한답니다. 42%가 부모가 너 공무원 되라, 뭐 해라. 이러면서 이제 권유를 한다고 그러고요. 32% 정도가 입사 지원할 때마다 상담을 한다. 뭐 이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사 기업을 정해주고 면접을 보라고 한답니다. 무려 20%가. 너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면접 봐. 여기 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 최종 합격을 했는데 엄마가 가지 말래서, 아빠가 가지 말래서, 엄마 아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 가지 않는 겁니다. 야, 이거 좀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 다음에 부모가 기업에 대신 채용 관련 문의를 하는, 예. 이게 이제 전화 하나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3.4%가 그 면접을 볼 때 부모님을 대동하고 간답니다. 예. 엄마 여기 잠깐 기다려. 나 면접 보고 올게. 이러는 거죠. 예. 이걸 정말 보면서 제가, 야,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그러한 부모들, 이 자식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부모들을 요즘 이제 신조어로
그 헬리콥터 페어렌츠, 즉 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한답니다. 위에서 이렇게 이제 저공 비행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기관총을 쏜다거나 미사일을 쏘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제 결혼해도 똑같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또 엄마 아빠 하면서 또 찾아가고 부모님이 또 저공 비행하고 이제 기관총 갈기고 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한 이제 40살 정도 됐어요. 40살 정도 됐는데 그 과속으로 과태료 딱지가 한 서너 개 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아들은 과태료를 많이 끌어가지고 골치가 아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니 뭐 구청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돈 내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동차 매매할 때도 별 문제 안 생기고 그냥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근데 걔가 구청에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도 헬리콥터 부모 특수부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밀착형 특수부대 부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도취형이 있습니다. 자아도취형. 이런 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무임승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일이 좋아서 자기 자아도취하는 건 좋죠.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인데요. 이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물론 좋습니다. 근데 자신을 존중하기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타인을 존중 안 합니다. 그래서 이 K사 총무과장 제가 일부러 이 원안을 살까봐 K사로 하면서 살짝 돌렸습니다. 일 처리 속도의 자신감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일 처리가 얼마나 빨랐냐면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의료보험이 나오는데 보통 한 2달 걸립니다. 의료보험증이 나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내년에 들어가고 이런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실수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열흘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분은 실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식을 하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장님, K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열흘 만에 나옵니다. 의료보험증. 근데 사장님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지껏. 2개월에 나왔던 걸 몰랐던 거죠, 여지껏. 열흘이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걸 비꼬는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또 한번 해프닝, 큰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속도가 약간은 빨라졌는데 2달에 한 달 20일로 줄긴 줄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속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근데 그분이 중요한 건 뭐냐? 자신감은 대단합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늦게 하는 거지. 야,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나가면 그게 더 복잡해. 어차피 일하는 거 추위 봐가면서 하느라고 내가 2달 한 거야. 이럽니다. 그건 아니죠. 그분이 그것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계신 분인데 이분은 습관처럼 맨날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H그룹 말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계속 H그룹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 기피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맨날 H그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독특한 분인데 저는 H그룹에서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코카콜라로 말하자면 병뚜껑 만드는 회사. 그냥 어쨌든 코카콜라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의 얘기로는 거의 본사의 그런 그 기획 이사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알고 보니까 병뚜껑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객이나 거래처에 경솔한 행동을 하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대기업을 다녔지만 저는 아침에 제가 사원이었을 때 어차피 CD가 이제 전국으로 배포되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고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역 관련해서 담당자인 저를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이 생기느냐. 이제 제가 S그룹이 되는 거예요, 제가 S그룹인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딱 나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제가 줄을 서더군요. 바로 그러한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게 높은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나 고객한테 고자세로 대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불만이 나오고 크레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자아도취형이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겨는 익을수록 고개 숙여야 된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스가 부족하고 발전이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 참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이죠. 예, 고문관인데 이 정해진 일이나 시킨 일 외에는 안 합니다.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좀 했어? 안 시키셨는데요? 이럽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이거 시킨 사람이 이걸 38,500개를 시킬 수도 없고 하나 시키면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좀 성실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 상당히 내 오다를 잘 따르는구나. 딱 이러는데 나중에 티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했어? 아니요. 안 시키셔서 안 했는데요.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답답해지는 거죠. 군대 고문관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군대 얘기하니까 또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데 군대 고문관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예. 여기 제가 이제 만화를 하나 삽입했는데 군대 사격장에서 총을 쏘다가 총이 격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다리를 댑니다. 다리. 예. 예. 여기서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시면 티가 납니다. 예. 티가 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다리를 듭니다. 예. 손도 뭐 들고 다리도 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도 사진에서 보시면 총이 안 나간다 이러면서 그걸 앞에 사람 몸에다 댔다가 난리 나는 거죠. 예, 이러다가 사고도 많이 나는데 단기사병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안 쓰죠. 요즘엔 다 이제 공익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직도 단기사병이라고 하나요? 단기사병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에 뭐 방이다 이렇게 좀 약간 비속어를 써가면서 많이 좀 이렇게 놀렸는데 어쨌든 군대 사격장에서 다리를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단기사병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각계각층의 대표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건 진지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클린턴? 이거 대단한데 뭐 이러지 마시고 제가 재미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각계각층의 대표를 이제 불렀어요. 학생 대표, 군인 대표 했는데 군인 대표만 하다 보니까 단기사병에 반감을 살 것 같아서 단기사병 대표도 한 명 뽑았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딱 오면서 학생하고 다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겠어요, 학생이. 이제 클린턴이 nice to meet you니까 학생이 I'm student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단기사병이 머리를 탁 굴렸습니다. 영어가 잘 안 됐던 친구거든요. 오케이. I am으로 시작하는구나. 딱 이랬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군인이 있습니다. 얘랑 나랑은 거의 비슷하니까 단어만 바꾸면 돼. 딱 자신이 생긴 겁니다. 군인하고 딱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I am soldier 딱 이런 겁니다. 그래 좋았어. 딱 이러면서 이 친구가 차례가 딱 왔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I am 아르바이트 솔저 이랬습니다. 네, 단기사병은 이제 아르바이트 솔저입니다. 예. 그런 이제 단기사병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요. 자, 이런 어떤 정해진 일이나 시킨 일 이외에는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결국엔 무임승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을 게을리한다.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회사가 발전 안 합니다. 담당자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 습득이나 기술을 개발을 안 하면은 맨날 이게 똑같은 거죠. 문서 작성 능력이 없는 홍부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분은 영업은 좀 해요. 영업은 좀 하시는데 주간 업무를 한다거나 뭐 월간 회의를 하면은 자기가 밤에 연필로 씁니다. 연필로 써가지고 여직원한테 커피 한 잔 딱 주면서 이거 좀 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워드를 안 치는 거예요. 워드를 못 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진짜 거의 천연기념물이죠. 예, 근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진짜 배웠을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직은 영어를 좀 해야겠죠. 예, 영어. 저는 이제 무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냥 영어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기회 되면 영어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는 좀 너무 경직이 돼 있어요. 너무 우리나라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인 이런 멘트가 안 나오고 그 하와이어 그러면 뭐라 그러죠? 예, 다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앵무새처럼 왜 뺍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닙니까? and you. and you입니다. and you. 근데 미국에 간 어떤 그 교포가 처음에 적응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전에 일본에 한 2년 있다 가셨는데 운전대가 반대 아닙니까? 일본에 적응이 될 만하니까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서 굉장히 이제 헷갈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이분이 반대로 가다가 앞에서 이제 덤프 트럭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차를 틀었는데 중앙 분리대를 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차가. 난리가 났죠. 911이 와가지고 이제 막 싣고 갔습니다. 케찹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갔는데 의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 또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상당한 의료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런 어떤 레스큐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갔습니다. 의사가 긴급하게 물어봅니다. How are you? Are you okay? 했더니 이분이 이럽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 영어는 조금 융통성. 예. 그때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죠.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융통성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와 단계를 무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상급자가 존재하고 있고 어쨌든 군대처럼 계급은 아니더라도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선배는 또 선배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사직서를 팩스로 보내요. 예, 팩스로 보내고 그냥 잠적을 했습니다. 조만간은 문자로 보내고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예, 자기가 어떤 절차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내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센스가 부족하다. 또 이 친구가 처음에 한두 번 그랬는데 나중에 괜찮다고 상관이 없는데 늘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발전이 없다고 보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 무임승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적이며 계산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매사에 계산기를 두들기고 주판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외에는 절대 관심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절대. 그 칸막이 쳐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밑에 쫙 깔리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요청도 앞으로 귀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줍니다. 왜냐? 어차피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자꾸 이 일 저 일 해봐야 피곤하고 아유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죠. 그분은 당장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자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계속하는 것은 전문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게을리 하다 보면은 그 자기가 하는 일 이외의 것들이 사회생활에서 마주했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업무 요청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자기한테는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시간을 따져보며 일하고 주말에는 잠적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말에는 정말 회사에서 방해 안 하는 게 좋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다 안 해놓고 핸드폰을 꺼놓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난처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A사는 정말 제가 참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러 가서 이렇게 봤는데 여직원들, 남자 직원들 할 것 없이 5분 전에, 퇴근 시간 5분 전에 이렇게 가슴에 보따리를 안고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6시 땡치면 뛰려고. 어떤 친구는 5분 전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눌러놓습니다. 예. 밑에서 막혀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예.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봤죠. 아주 날카롭게. 세상에 6시 땡이 딱 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나가더군요. 예. 다 나갑니다. 그때는 완전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퇴근할 때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쓱 나가니까 그런 걸 보고 제가 야 여기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은 과연 자기가 로스가 발생한 시간은 쟀을까? 나는 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시간 안 쟀을 거다 이거죠. 예. 자기는 퇴근 시간 6시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나가고 쇼핑하고 뭐 사적인 전화 오고 뭐 이런 거는 안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따질 수는 없죠, 사실. 그렇지만 너무하다 이거죠. 너무한 거다. 또 제가 아는 어떤 CEO분은 너무 쫀쫀해서 직원들이 오히려 일부러 칼퇴근하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분은 화장실 가서 변기에 물 한 번 내리면 70원이다. 뭐 막 이래요. 형광등 10분 켜놓으면 120원이다. 뭐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방에 들어가면은 얼어 죽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다 틀어놔가지고. 근데 결국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융통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A사 퇴근 시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시간 이런 걸 따지면서 계산기 두들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조직은 발전하기 힘들죠. 자,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실적이나 능력이 향상됐다고 느끼면은 회사를 상대로 흥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처음에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르는 사람 이제 와서 뭐 일 배우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한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생각하고 회사라는 울타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나중에 거래를 하다 보면 급여를 안 올려주면 뭐 믿고 맡겨서 이 역량이 커진 건데 그 역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어요. 막대한 이익을. 회사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지금 당장 내보내면은 문제가 커지겠구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준 겁니다,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걸 알게 되죠, 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렇게 해서 딜하는 게 남는 장사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일하는 거는 영양가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무임승차자 하나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뭐 한탕 할 거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실적이나 능력이 향상됐는데 그걸 가지고 회사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이 제2사의 신대리라는 걸 제가 넣어놨는데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냉소적이며 비관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전염성이 높아요. 전염성. 그냥 냉소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냉소적인 태도는 사실 팀워크를 많이 해치죠. 여기 근데 나와 있는 친구가 이름이 뭐죠? 아직도 이 센스가 오리공댕입니다. 예. 누구요? 투다리 스모프. 어떤 분은 그 술을 너무 좋아해서 투다리 스모프라고 그러거든요. 투다리는 아니죠. 투다리는 꼬치구이 전문점입니다. 요거 요거만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그 회사의 정책이나 타인의 의견에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좀 한번 맞장구도 쳐줄 수 있는데 늘 부정적인 거죠. 이 생산공장의 시니컬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생산 의뢰를 하면은 정말 이번엔 급한 오더입니다. 다음 주까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내가 한번 체크해보고 연락을 줄게요. 아니면 뭐 좀 싫으면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너무 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는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거절합니다.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부탁해가지고 뭐 될 일이 뭐가 있어. 그럼 나도 앞으로 자네한테 뭐 그렇게 부탁하면 자네 해줄 거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쁘죠. 된다고 생각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막 이러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니컬하게 냉소적인 분인데 결국엔 이분도 나중엔 다 부탁을 합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죠. 이분도 다 누구한테 이거 뭐 좀 빨리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처럼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지는 뭐 얼마나 잘해줘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대충 합니다. 사실은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만 보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니컬한 거, 이런 냉소적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되고요. 분석과 비판은 날카로운데 아이디어는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에는 분석이 날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3, 4, 5 모여서 담배 딱 피면은 다 나옵니다. 거기서 고문도 나오고 경영 컨설턴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대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나름의 논리는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있죠. 왜냐? 회사의 히스토리를 많이 아니까. 지금 자네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부터 쭉 이야기 보따리 풀면 한 2, 30분 그냥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어. 이러죠, 이제.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늘 불만을 떠들고 다니는 분들. 야, 나 조만간 때려칠 거야. 야, 너도 아직도 여기 다니고 있냐, 인마. 난 조만간 때려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커지죠.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동호회를 결성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다. 전염이 다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운동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맨날 이게 노가리 씹듯이 씹은 겁니다. 그냥 회사를 막 오징어 다리 씹듯이 다 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래 하자. 으쌰으쌰 하고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통화해보면은 아유, 그때가 좋았어. 여긴 사람 잡어. 막 이럽니다. 다 그런 겁니다. 야, 결국은 냉소적인 거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낮은 직급이라기보다는 좀 중간 관리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에서 제가 발췌한 어떤 카툰 만화인데 이 만화에서 보면은 질문이 있냐 이 사장님이 그럽니다. 근데 누가 손을 들죠. 그래서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해리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야. 그 회의하다 보니 그냥 한 말이야. 회의의 과정상 그냥 한 말이야. 근데 손을 든다는 거죠. 즉 반대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이렇게 낮은 직급의 직원을 무시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다. 또 미라이공업 또 최근에 미라이공업도 얘기 몇 번 들으셨죠? 예. 여기는 연간 아이디어만 9,700건인데 만약에 그 의견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학력 배경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 출신이고 뭐 그러는데 그게 다 속된 말로 이게 첫 끝발입니다. 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 제가 아는 분은 이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그분은 굉장히 좋아요. 학력 배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손만 대면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예. 그분은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항상 내가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 굉장히 싫어하죠. 그다음 일보다는 정치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거 뭐 강대리와 임원회 사이 제가 아는 어떤 회사의 대리 직급인데 이분의 파워는 슈퍼 파워입니다.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냥 임원하고 너무 이게 결탁이 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직원들이 근무할 마음이 없겠죠.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유형도 결국은 무임승차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그냥 한 가지 VIP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다음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지 말고 또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하자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무임승차자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